최영일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올해도 결국 12월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2022년 일정 수첩을 하나 샀는데요. 한 달이 후딱 가거든요. 그리고 2022년 수첩에는 12월 달이 또 붙어 있습니다. 자,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 선대위는요, 30대 워킹맘 군인 출신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1호 인재로 영입을 했습니다. 또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의 현명한 국민 발언도 화제가 됐는데요. 자,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충청권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삼겹살을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 30대 청년 당대표가 잠적 상황입니다. 자, 자당 중진 의원들로부터도요, 후보, 당대표, 선대위 정신 차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의혹,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알선수재 혐의냐 아니냐,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도 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청구했죠. 자, 12월도 이렇게 바쁘게 시작됐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맡겨주시고요. 들어만 주십시오.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의 화제의 코너죠. 한입뉴스. 대선까지 98일 남았습니다. 자, 2부 20분 인터뷰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 오늘 연결해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십니다. 여당 선대위 선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와 사건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날이 갈수록 이 한 그릇 뉴스로 좀 키워야 되나 걱정도 있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청년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30대 청년에게. 이준석 대표 어디 있는 겁니까? 아니, 일단은 지금 뭐 속보 계속 올라오는 게 부산에서 네. 자맹 중이다. 영화 부산행 포스터가 또 패러디가 됐어요. 살아남아야 한다. 네. 이렇게. 처음에 표가. 부산에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2016년 총선을 앞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모습처럼 흔히 말하는 옥새런이다. 네. 뭐 이렇게 당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간 거에 빗대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가 지금은 부산에서 이제 주요 인사들, 원로들 뭐 만나고 있었고 또 동행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동행한 것인지 내려가서 합류한 것인지 아니면 내려간 상태에서 부른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네네. 어쨌든 혼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또 최근까지 올라온 방금 전에 올라온 속보 같은 경우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했다. 라는 얘기까지 올라왔어요. 네네. 장제원 의원이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그렇죠.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당협위원장실을 방문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것.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리포팅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갔다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믿고 의지하는 사이면 좀 기대기 위해서 고충을 털어놓기 위해서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이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은 약간 대척 관계죠?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자신의 선대위에서 모든 것을 물러나면서 자기가 그 공간을 열 테니 모든 전권을 후보자가 쥐고 해야 된다. 원톱은 윤 후보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측근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데려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서로 각이 세워진 같은 집안 내 세력 싸움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사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이유가 장제원 의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은 이른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항의 방문 성격이네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장제원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있었으면은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눴다. 오해를 풀었다. 이런 이야기 흘러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만나긴 했나요? 못 만났죠. 못 만난 거죠. 네, 그리고 장 의원은 이제 국회 서울에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니까. 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글을 쓰기 전에 글들을 보면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줄여서 윤핵관. 윤핵관. 네. 저 사실 진짜 처음에 진짜 어떤 사람 이름인 줄 알고 특이한 제가 이름이네. 모르는 신진 인사가 있었나. 그런데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해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 해서 윤핵관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특정한 한 사람이 특정한 한 언론사만 잡고 계속 인터뷰를 한다. 그렇게 해서 공상과학처럼 쓴다. 소설을 쓰고 있다. 소설도 쓴다. 음모한다. 음모론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마 그 사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하. 네, 윤핵관을 장제원 의원으로 등치시켜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남기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추측이 가는 뚜렷한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이름을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열려있는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어떤 답변, 의견, 왜 자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공식 발표는 이래요.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사무실 이 부산 사상구를 격려차 방문했다. 당원 증감 추이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런 정도면 이제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어젯밤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죠.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운대 심야회동. 자, 누구 만난 거예요, 박 기자님? 그러니까 어제 김용태 최고위원과 김창걸 정무실장과 부산에 내려가서 저녁에는 이성권, 그러니까 부산시 지금 정무 특보로 있는 전 국회의원이죠. 이성권 특보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가덕 신공항 같은 얘기, 그러니까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현안을 풀어 나갈까 그런 얘기를 했고 이성권 특보가 받은 느낌에 따르면. 대표직 사퇴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표직 사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장제원 의원 이 사무실 방문에서도 뭐 당원 증감 추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대표직에서 그만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자, 그럼 여기서 오창수 평론가님 어제 오보를 사과하셔야죠. 당대표 파업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하세요. 네, 제가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면 파업 아닌 걸로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렇게 당무를 보고 밤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그런 고민 상담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 전 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 걱정, 나라 걱정을 많이 해서 위로해 줬다. 그리고 윤 후보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당 대표로서 힘을 주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를 잘 이해하고 원로와 중진들 얘기도 듣고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라 이런 조언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산에 내려가서 업무도 보면서 원로도 만나면서 당대표에서 사퇴할 뜻은 없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고심 중이다 이런 시그널을 준 걸로 보이고요. 저 때는 오늘 중으로 서울로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온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안 알려졌지만 내일 당장 이 회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제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전에 어떤 매듭이 지어질지 아니면 내일도 당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업무를 볼지 이거 좀 봐야겠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입장과 반응 또 당내 상황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많은 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보도까지는 당 내부의 중진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윤 후보도 문제다. 이준석 대표도 문제다. 선대위도 문제다. 지금 이제 쓴소리를 하면서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됐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이제 그러면 자리 비움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복귀한다면 윤 후보와 먼저 좀 이 소통을 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이 상황을.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전화를 다 꺼놨다. 무리하게 연락하기보다는 당무 복귀하면 그때 보겠다라는 취지인데 이 연락이 안 될까요,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정치인답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끝까지 회동하고 만나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 보내고 본인 스스로 또 그날 저녁에 곧바로 다시 만나서 밥 먹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이 당의 중심을 비대위원장 결국 안 들어온 지금 현재까지는 안 들어온 상태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당 내부의 중심을 잡고 있는 당대표는 이렇게까지 연락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권성동 의원을 시켜서 연락을 해보라는데 연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했어야죠. 권성동 의원이 안 되면 나라도 나서서 당대표를 설득해서 왜 그러는지에 대해 설득하고 모셔와야 된다. 당대표는 우리 30대 보수 정당에서 처음으로 당대표가 됐었던 아주 유능한 인재다. 꼭 함께 가야 되고 이준석 대표로부터 배울 게 많다. 제가 나이는 많지만 정책 경험과 그리고 정치적 경험은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많다라고 모셔오는 쪽으로 계속해서 했다라면 이건 정치 싸움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면 돌아오지 않은 이준석 대표에게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근데 본인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연락을 내가 무리하게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본인은 대선 후보고 이준석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이에요. 그렇다면 같이 끌어당기려고 도대체 뭐가 힘듭니까라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당 원로들이나 보수지자들이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립시킨다 혹은 쳐낸다 이런 표현도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권성동 이제 사무총장이죠. 어제 이준석 대표의 당협 사무실에 가서 30분 기다리고 연락 취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전령은 보낸 거예요. 근데 연락은 안 된 것 같고. 야, 오늘 또 이렇게 성토했는데 저녁에 이준석 대표 올라와서 윤 후보하고 소주 딱 먹으면 내일 또 사과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대선 판세에서 다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에 두 사람 싸우고 앉아 있으면 국민들이 뭐가 됩니까? 네, 자 국민을 바라보고 또 이제 대선 레이스를 계속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윤 후보는 지금 뭐 맹렬하게 지금 또 이재명 후보와 대척점에서 지역 민심 훑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박 기자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 이 청년 2030 세대 하면은 지금 조금 올드보이들이 많은 국민의힘에서 청년들을 좀 대표하는 지지를 이끌어내는 이제 리더 역할인데 지금 별도의 청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년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또 이준석 대표의 심기에 어긋났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그럴듯한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의사결정 과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소외가 됐다. 이 점이 더 커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자체가 청년에 대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뭐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 탕수육을 간장에 찍어 먹는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부먹 찍먹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청년들 만나서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당내 청년 그것도 당 대표인데 청년과의 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데 과연 다른 청년들과 소통이 될까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 그 리더십 이게 좀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 밖에서 볼 때 이준석 대표와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넘어가면서 뭔가 다시 한번 큰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평가를 받겠지만 이 당내 문제도 잘 화합이 안 되고 특히 윤석열 후보 곁에 있는 사람들 장제원 의원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격, 비판 이런 것들을 무마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후보니까 후보할리만 하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듯이. 원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정치력에 대한 평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당대표와 가장 좀 긴밀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모른다. 이게 또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이게 이준석 대표의 이제 의견과 좀 반대되는 인사다. 이것도 조금 이제 갈등의 시가 됐는데 이수정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같은 또래 아들이 있다. 내가 만나서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자, 여당 민주당으로 가보면 그래서 그런가 이게 미리 기획한 건 아니겠지만 30대 워킹맘 인재 영입 1호로 조동현 교수 어제 얘기 드렸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30대 영입 인사가 줄줄이 들어왔네요. 한번 그 면면을 박 기자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2030 세대 청년 4명이 선대위에 합류를 했는데요. 우선 대학생 20세 김윤기 씨, 그다음에 38세 김윤희 뉴로 어소시에이츠 대표, 또 37세의 송민영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또 35세 최혜림 서울여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교수 뭐 이렇게 1차 국가인재 역임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선 나이가 젊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3명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뭐 회사 이름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 분야에 네. 다 장점이 있고 그런 인재로 꼽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선 뭐 김윤희 대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문 기업 그리고 소액 투자 플랫폼 추천 서비스 이런 걸 해온 데이터 전문가고 손민영 이 자문위원은 바이오, 뭐 뇌공학 이걸 전공한 젊은 뇌공학 연구자입니다. 네. 또 최예림 교수도 딥러닝 기반의 AI 연구자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김윤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인데 2학년 재학 중인데 네. 고교 시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안내 AI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또 물망에 오르면 우리가 이제 항상 선거 시기에는 지금 어제 발표된 조동현 교수도 또 이제 사생활에 대한 이제 검증, 네. 나쁘게 보면 네거티브 이게 또 온라인에서는 시끌시끌 하던데 자, 이들의 또 장점은 무엇인지, 또 적확한 인사인지, 네. 앞으로 또 이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언론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는 것도 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네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의 이름이 탁 걸려서 뭐예요? 좀 신기했습니다. 송민영 과학자, 송민영 박사가 뇌과학자 올해 칼럼을 하나 썼는데 네네. 번역청을 세워주세요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소 생소한데 번역청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K 컨텐츠 한류 드라마가 전 세계를 통해서 퍼져나가는데 아직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단어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기할지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고요. 특히 과학계에서는. 그리고 한국에서 드라마가 해외로 나갈 때도 명확하게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번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뇌공학 연구자인데 보통 이 연구는 해외 중심이고 미국 유럽 중심인데 영어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어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각자 다르게 번역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에 발맞춰서 갈 수가 없다. 예. 빠르게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표기법, 발음법, 이해하는 법 이거를 통칭할 수 있는 번역청을 세워달라는 칼럼을 썼는데 중요한 얘기네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침, 아밀라즈 이런 거 배웠는데 네. 영어는 에밀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학교에 가서 에밀레이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놔야 돼요. 그거 해외여행하면 다들 고충을 겪죠. 네, 파리 가서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를 한 10번 외쳐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달라요, 발음도. 베르사일이라 그래서. BTS 우리는 베르사유의 뭐 이제 만화책도 보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BTS 노래도 버터가 아니라 버러라고 얘기하죠. 버러라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지금 디즈니 플러스 OTT가 국내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이거를 번역기에서 돌린 듯하게 아주 엉뚱한 이러면 세이브라는 게 구하다는 뜻도 있고 저장하다는 뜻도 있는데 당신의 부인을 저장해 뭐 이런 식의 번역 옛날에 이런 게 지금 이 디즈니 플러스의 오류 번역이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요. 우리 콘텐츠를 해외에 알리는데도. 그래서 이 양쪽이 그 한류 문화에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외에 판매할 것인가에도 고민할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얘기를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인재 영입이 얼마나 적합했는가 또 이제 언론과 상대의 검증 또 이게 구설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항상 또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은 좀 선대위 구성 문제에 또 당대표가 잠적이라 시끄러운 상황인데 빨리 좀 해결돼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자, 12시 39분 넘었는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겨울의 시작을 알리듯 12월 첫날부터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도로 기온 자체는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으니까요.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오산 부근 진출로 갓길에서는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탄분기점에서도 밀리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 천천히 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목포 방향
차량은 순산터널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당진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고요. 광천 부근 진출로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임제 부근도 2차로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하시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으로 군포 부근에서 승용차 고장난 차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는 정체고요. 점심시간이 되면서 나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장시간 운전 시에는 꼭 컨디션 관리를 해주셔야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우리 청취자 중에 SBS 라디오에서 아침에 뉴스 브리핑하는 고현준 평론가라고 있어요. 근데 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 한입뉴스 끝날 때마다 앞으로 지켜보죠, 지켜봅시다, 지켜보자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근데 이 뉴스가 끝이 안 나고 계속 이어지니까 그 뭐라고 대안을 내줄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지? 오늘 좀 지켜보자를 자제하는 중인데. 자, 다음 이슈도 그런 겁니다.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죠.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혐의와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범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네.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알선수재 혐의예요. 네. 특정연예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문에 참석한 상황입니다. 오늘 취재진들이 이 법원 앞에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장소를 피해서 다른 통로로 심사장 들어가서 언론에 접촉을 못했네요. 네, 뉴스를 보면 곽상도 의원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왔고 뭐라고 하는지 다 이제 보도가 되는데 네. 오늘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곽 전 의원의 혐의는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2015년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한배 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영향을 행사했다. 네. 이런 혐의를 받는데 그 대가로 뭐 개발사업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속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지난해 3월 퇴직할 때 한 뭐 6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는데 네, 이게 크게 화제가 됐었죠. 네, 그게 이 50억이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네. 김한배 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게 하는 그런 대가로 받은 거 아니냐. 네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영장에는 이 정상적인 퇴직금하고 세금금을 공제한 네네. 실제 수령액 25억만 기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뭐 시사본부 한 5년 8개월 진행하고 퇴임할 때 KBS에서 한 500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네. 소소하죠. 50억이 깜짝 놀랄 일이죠. 네. 국민들이. 여전히 이 퇴직금에 네. 대해서는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곽 전 의원이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당시에 네.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선회할 움직임이 보이자 김만배 씨가 하나은행을 잡아달라 계속. 그래서 이제 그걸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해주는 조건으로 아들을 취업시켜서 퇴직금 때 50억을 받겠다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일반 직장인이 임원도 아니었는데 퇴직금으로 50억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는 강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뇌물 혐의로 한번 집어넣었다가 공소장에 네. 이게 빠지고 지금 이제 소환한 이후에 알선수재 혐의가 네.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두 분 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한번 예상 보겠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또 내일 새벽에 네.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구속, 발부 네. 아니면 기각. 네. 그러면 이제 귀가하는 건데 박 기자님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참 어려운 내일 문제네요. 이 시간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저는 영장에 발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발부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러니까 이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소환 조사한 다음에 한 번만 부른 다음에 네. 바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건 검찰이 좀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들 병채 씨를 몇 번 불러서 조사했어요. 네네. 그때 나왔던 증언과 곽상도 전 의원이 얘기한 증언 중에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른 부분이 소명된 부분이 있었을 거다. 네네. 김만배 씨 등을 조사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법원에서 얘기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할 수 있을 거다. 신병 확보 가능하다라고 본 것 같고 저도 그게 좀 더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오 평론가님은? 저는 만약에 박정희 기자가 구속영장 청구 안 된다고 하면 일부러 반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청구된다고 하니까 저도
청구돼야 한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똑같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이 결국은 임직원 같은 대학교 동문 후배를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사가 직접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원이 했을 텐데 그 사원도 조사해서 부서원에서 조사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통 고위급보다는 실무급이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자, 이제 법조인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부냐 기각이냐.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나오니까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 인물들이 또 있잖아요. 네, 박영수 전 그렇습니다. 특검 등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하고 뭐 권순일 전 대법관 그 두 사람이 뭐 최재경 전 민정수석 쭉 있죠. 있는데 지금 조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오늘 영장 발부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수사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좀 결정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또 한 줄기가 바로 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 있는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그 사안인데 이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것도 지금 수사하고 있다라고 국회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아마 수사의 상황에 따라서 강제 수사나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 곽상도 전 의원 이 영장 청구 결과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정표 이런 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곽상도 전 의원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오늘 실질심사 이후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자, 공수처는 지금 이제 고발사주 의혹 수사 중인데 손준성 검사 영장을 한번 쳤다가 기각이 됐어요. 범죄 소명이 잘 안 됐나 보다. 근데 그때 법원의 입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재청구 두 번째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범죄 정황을 더 입증을 했나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언제 실질심사가 잡힐까요? 네, 내일 오전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내일이에요? 네,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 또 똑같이 서보민 부장판사 심리이 진행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 밤늦게나 모레 새벽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연일 또 이 영장 결과를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난달 그러니까 5일 전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그게 안 됐잖아요. 이게 체포영장 청구해서 안 됐다가 재청구 안 하고 그냥 바로 구속영장으로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 영장 발부가 안 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수처가 약간 그때 이제 민망한 상황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성명 불상에 표현됐던 작성자 전달자 이게 지금 특정이 좀 됐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성모 검사 또 임모 검사 이렇게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이 좀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로 공모자로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좀 제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송 검사 단독으로 고발장 작성 전달 지시한 것처럼 혐의 사실을 구성했는데 이게 처음에 영장 청구했을 때랑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증거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제 정황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는 또 내일 밤 모레 새벽까지 봐야 됩니다. 교묘하게 참 묘하게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자 고발 사주 의혹의 관련자가 하루 상간으로 이제 봤는데 이번 주는 그냥 법조 주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법조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자, 혹시 오평론가님, 이 두 가지 사건 다 검찰 공수처의 수사 미비할 것이다. 지금도 미진하지 않느냐? 특검 가자.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특검 갑니까? 근데 이게 사실 무게감이 좀 달라요. 검찰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만약에 기각이 돼서 하면은 검찰이 눈치 본다. 그렇게 해서 특검 가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쌓아오기도 했고 공수처는 공수처 뭐하러 만들어놨는 얘기를 먼저 들을 겁니다. 이게 사실 공수처가 굉장히 뼈아픈 건데 그때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가 굉장히 바투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잡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구속영장 청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 짧은 시간에 체포영장도 안 됐는데 라고 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기각됐어요. 그럼 무능했다는 얘기를 그때도 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은 걸 했는데 또 기각된다는 거는 특검 가자라는 얘기 전에 공수처 무능하다는 얘기를 한번 듣고 가야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결국은 만약에 안 된다면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그 전에 공수처가 받아야 할 따가운 비판은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갈 길이 멉니다. 네. 김진욱 처장이 네. 비장하게 이제 뭐 예수와 12사도 얘기도 초기에 하고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란데 검찰은 70년 넘은 조직이고요. 네. 공수처는 1년도 안 된 조직이고 맞아요. 검찰은 2,000명 넘는 검사, 공수처는 20명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 네.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줄 필요도 있는데 네. 초기에 잘해야죠. 네. 신뢰를 공수처가 확 끌어당기려면. 뭐 결과 어떻게 되든 어쨌든 네. 두 사건 모두 저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 팩트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0시 기준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5천이라는 숫자를 넘는 네. 걸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 오미크론 의심 사례 국내에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지금 이게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오미크론 네. 의심 사례 어떻게 판단될지 일본까지 이건데요. 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제 외교관이 확진 네.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일본 외교관이 잠시 멈췄던 그 공항이 또 인천공항이에요. 아, 그래요. 인천공항에서 기내에 있다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라탔거든요. 한국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내렸대요? 인천공항에 많이 섰다 갑니다. 네. 일본 갈 때. 워낙 이제 국제공항이니까. 예, 뭐 그런 부분도 지금 우려를 낳고 있고요. 인천 거주 40대 부부가 확진이 돼서 지금 확인 중이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부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온 40대 남성 지인, 또 이 부부의 10대 아들 확진이 됐습니다. 그 네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좀 통해서 유전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빠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 이른 아침에 나올 것 같아요, 결과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방역 시스템 네.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또 재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8개국은 막으면서 입국 금지하고 이제 검역을 강화하긴 했는데 야, 이미 들어왔다면 또 큰일입니다. 아, 지금 방역 그리고 이 백신 접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백신 접종은 이제 2차까지 완료 접종자가 오늘로서 이제 80%가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모더나 CEO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기존의 백신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 맞은 건 뭐가 되느냐? 그럼 앞으로 새로운 거 나오면 또 맞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불편함 국민들이 호소하는 게 하나가 또 있고 이렇게 확진자 수가 올라가면 자영업자들은 또 혹시나 다치는 거 아니냐는 걱정. 또 일반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착시 당한 사람들은 이거 다 맞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확진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참 이게 안타깝다. 이 전 세계적 팬데믹이 정말 쉽게 끝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어제도 손영래 이 사회전략반장 연결했었는데 오미크론 내용으로 또 한 번 저희가 심층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보죠. 아까 제가 뭐 6년 후 500만 원 퇴직금 얘기했더니 네. 우리 PD님 너무 착해요. 회사가 안 주면 저희가 모아드릴게요. 지금 PD님 소득이 저보다 적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제가 빼먹습니까? 쪽파틴 제가 쏠게요. 6년 후에. 먼 미래 얘기입니다. 자, 오늘 두 분 한입뉴스 긴박하게 진행됐습니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 자, 청취자 1926님. 정치는 잘 모르지만 관심은 있는 대구 주부입니다. 항상 집안일하며 잘 듣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그리고 모든 코너가 좋지만 저는 한입뉴스 이 코너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정보와 재미를 함께 곁들이고 있는 수다쇼예요. 자, 오늘 디저트송 신청은요. 3660님. 이준석 대표 부산행 소식 들으니 2016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이 생각이 나서 나르샤가 속했던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신청합니다. 야, 이거 마법의 주문이죠. 이준석 대표 돌아오세요 뿅 하는 느낌이에요. 3660님께 별다방 커피 쿠폰 드리고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동구의 헬스보이 김영남입니다. 전 요즘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줍깅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죠.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 운동으로 나는 뱃살 다이어트, 지구는 쓰레기 다이어트, 일석이조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텔레비전의 홈쇼핑 방송을 보다 보면 쇼핑 호스트가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 종종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의 소재가 부드럽다거나 하늘하늘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여리여리하다라고 표현하던데요. 여러분은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불면 날아갈 것처럼 몸매가 가늘고 날씬한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여리여리하다를 쓸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표현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와 형태가 비슷한 야리야리하다가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단단하지 못하고 매우 무르다라는 뜻으로 특별히 마른 몸매를 나타내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매든 옷감의 소재든 여리여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옷감의 탄력성이나 신축성에 대해서 말할 때 쫀득쫀득하다라고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어이기는 하지만 주로 음식의 질감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쫀득쫀득하다는 동사로 쓰이면 매우 차져서 잘 끊어지지 아니하는 느낌이 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형용사로 쓰이면 음식물 따위가 검질어서 매우 끈기 있고 졸깃졸깃하다는 뜻으로 찰밥은 쫀득쫀득해서 더 밥맛을 돋운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감의 탄력성이나 신축성을 표현할 때 쫀득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서거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지역별로 날씨 차이가 다소 큽니다. 수도권 지역과 강원권, 충청북도, 경상권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는 상황이 그렇지 못한데요.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 섬 지역을 중심으로 흐립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구름들이 만들어졌고 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날이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 순창, 제주도의 산지의 경우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지역들은 앞으로도 1에서 3cm가량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충청남도 내륙 지역과 전라남도 남부, 경상남도 서부 내륙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낮아 추운 데다가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욱 낮습니다. 경남권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해안 지역, 강원도 산지, 또 섬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여전히 발효되고 있는 데다가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까지 발효되고 있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서울 2도, 부산 8도 등 전국은 영상 1도에서 8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0.1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오늘 8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 누적 인원은 4,256만 7,865명으로 전체 인구의 82.9% 수준이며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93.5%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진단키트 기업들이 앞다퉈 이를 진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0살 인공지능 개발자 등 청년 인사 4명을 영입하며 2030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박 3일 충청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이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대선이 9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0일 선도 깨졌고요. 오늘은 여당 선대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10분 인터뷰에서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직을 맡고 계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자리입니다. 무거운 자리죠. 네. 중책을 맡으셨어요. 많이 바쁘시죠? 네, 뭐 정신이 아직은 없고요. 빨리 세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리모델링 중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럼 민주당 선대위 인선 구성 언제쯤 이게 마무리될까요? 이번 주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면, 네, 이번 주말 정도면 뭐 다 인선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선대위 인선하면 뭐 어제 이분이 가장 화제고 네.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조동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네. 이렇게 됐어요. 네. 또 이게 상대당에는 국민의힘에는 또 이수정 교수가 네. 선임이 돼서 이제 어찌 보면 여성 맞대결 이런 분위기인데 두 분 다 비슷한 시기에 영입된 여성 공동 선대위원장이니까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시니까 네. 조동현 이 선대위원장 어떤 인사고 어떤 효과 기대하십니까? 먼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인재 영입이다. 저는 네. 이렇게 자평하고 싶고요.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를 영입했고 사실은 미래 산업의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을 저희는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방금 뭐 이수정 교수랑 잠깐 비교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좀 비교할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는 미래의 먹거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이수정 교수님도 다른 데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 당대표인이 이준석 대표가
30대 당대표가 그 당에 활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네. 저희는 오히려 조동현 선대위원장이 우리 당의 새로운 활력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미래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당을 먹고 사는 성장의 동력의 기조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소식이라 이제 여쭤보면 권리당원 게시판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지지자들끼리 이제 저희 선거가 끝나고 네. 이제 그 안에서 다툼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있죠. 경선 네. 끝난 지는 꽤 됐잖아요. 경선 끝났어도 이제 뭐 서로들 앙금도 있고 막 아직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끼리 너무 과열돼서 서로 게시판 논쟁들이 될 경우에 지금이 선거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국면이면은 이분들끼리 고소 고발 뭐 예를 들면 법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본의 아니게 허위사실 유포도 그 안에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혼탁해서 당원들을 좀 지키자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과열되는 걸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왜 이걸 여쭤봤냐면 그 조동현 위원장 인선되고 사생활 논란이 나와서 일부 보도가 있고 이게 온라인에서는 더 이제 얘기가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인가 그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니 저는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야 뭐 네. 그런 것들도 검증 다 하고 뭐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보면 도덕성 되지만 문제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질 수 있지만 선출직이 아니라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럼 뭐 어디 지금 국회의원 나오신 거나 이런 분들이면 그러면 아니고. 되는데 너무 우리 좀 과도하게 사생활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특히 생각이. 좀 여성 문제에서 그런 경향도 그냥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허위도 그러니까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거든 고발하고 좀 당은 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네. 또 그렇죠. 선거 도와주러 오신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보호해드려야 되는 그분의 거죠. 사생활이 뭐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의 책무기도 합니다. 네. 자, 조금 전 세계일보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조동현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본인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이거 확정될까요? 아니 저는 뭐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듣는 얘기다. 확정된 바는 없다. 뭐 그런 방안도 이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선출직 공무원이거나 뭐 또 어디 본인이 출마를 하면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선대위원장의 옛날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뭐 해명한다는 것도 사실 좀 전 난센스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이제 저 국민의힘 쪽 얘기지만 김종인 뭐 총괄선대위원장 예정됐었다가 지금 김병준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사생활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좀 과도한 뭐 집착 같은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오히려 그런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식의 논란들은 좀 그만하고 물론 국민들이 뽑아야 되는 사람 또는 당이 공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따져야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또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선거 도로 왔다가 예를 들면 이런 논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뭐 나중에라도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대선이나 나오면 후보가 되면 냉정하게 따져봐야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돼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8일 이후에는 승리하든 패배하든 해단되는 조직이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 윤석열 이재명 후보 지지율 저희 KBS 조사는요. 이게 동률로 나왔어요. 최근 대선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골든 크로스를 좀 예상하시는지. 뭐 저희는 사실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은 안 하려고 하는데 100일 전에 승리한 사람이 보통은 이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얘기가 많이 보도됐죠. 많이 보도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밀리던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날 공교롭게 KBS에서 동률인 조사가 나와서 저희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 다시 시작한다. 신발끈을 묶고 새로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있고요. 골든 클러스 뭐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조금씩 점수를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계속 바뀌려고 하고 또 새롭게 혁신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있고 또 새로운 내용으로 과거는 몸집이 크고 또 둔하고 둔감했던 조직이었다면 이제는 좀 예민하고 기동적이고 신속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필되고 국민들이 받아주신다면
올 연말 내년 초에는 일부는 우리도 이기고 일부는 저쪽도 이기는 정도까지 네. 한번 목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청년과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대남과 이대여의 반응이 그 기대는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또 보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어떤 전략으로 청년의 지지를 가져올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선거로만 보면 세대별로 놓고 이분들은 어떻게 지지를 받아올 거냐 이거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그래도 또 이 2030 인재를 4명이나 또 영입했더라고요. 네. 재밌는 거는 예컨대 이제 저희가 40대는 대부분 늘 국민의힘보다는 늘 앞섰는데 네. 국민의힘에게 40대는 어떻게 의도올 거냐라고 묻는 질문을 못 받고 네네네. 또 60대를 또 민주당에게 어떻게 의도올 거냐는 질문은 또 잘 못 봤어요. 적어놓고 제가 국민의힘 기회가 있으면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계속 쉽게 후보를 바꿀 수도 있고 쉽게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성 정치권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진심으로 대하면 그게 누적되는 것이 나중에 2030 사이에 소문이 나고 또 확정되면 저희를 지지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지방을 다니는 일정이나 아니면 다닐 때마다 청년들하고는 격없이 늘 이야기하고 토론합니다. 제가 뭐 잠깐 상대당 후보를 말해서 좀 그런데 청년 일정 2개를 최근에 소화했는데 둘 다 지각하셨다고 1시간 또는 뭐 40분 이렇게 지각하셨다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안에 그렇게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반대로 저희들이 되게 정말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2030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쌓인다면 저는 그 마음을 저희한테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비교도 되고 체감도 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건 한 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쌓겠다. 네, 계속 누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청년 과학인재 4명 선대위원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들을 영입한 이유 아까 2가지 다네요. 미래 먹거리와 청년층.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번에 그 영입하신 분들이 AI 개발자 20살 되시는 김윤규 씨 그리고 또 김윤희 씨라고 또 이 데이터 활용 전문 기업에서 하신 전문가고요. 그리고 송미령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카이스트의 그 바이오 내공학 관련돼서 박사를 수료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최예림 서울여대 교수님입니다. 이분도 딥러닝 기반한 인공지능의 연구자인데요. 이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미래 먹거리들입니다. 공통점들은. 그리고 2030 세대의 사람들을 영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 뭐 명망가 중심으로 우리가 영입하는 시절보다는 오히려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좀 젊은 혁신가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혁신가들의 정신을 민주당이 어떻게 접목시켜서 민주당이 그런 미래의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분들 모시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요. 자, 지켜보도록 하죠. 처음 선대위가 메머드급 비대하긴 한데 과학기술 정책이 좀 소리 다 다뤄진다는 과학기술계 얘기가 있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좀 확 기조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어제 오늘 가장 화제가 되는 민주당 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예요. 지금 부동산 이슈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힘 후보는요. 이미 50% 한시 인하 입장을 밝혀둔 상태예요. 그럼 민주당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이게 사실은 당 안에 갑론을박이 있는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은 우리 당 안에 여러 의견들이 있고 실제로 시장의 힘에 좀 뭐 일정 정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그런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은 원칙이 위배된다라는 의견이 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일시 인하에 대해서는 뭐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전체를 놓고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맞춰서 어디까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지는 토론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2가지쯤이 정리가 돼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리면 더 내릴 가능성을 있다고 보고 누가 집을 팔겠느냐 대선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또 이왕 정책 선회라는 비난을 받을 텐데 할 거라면은 이 국민의힘보다는 더 파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많은 의원들의 의견들이 수렴돼서 그 수렴된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뭐 좀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팽팽하다. 당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엊그제 한 방송에 출연했고요. 국토부유세 공약 관련해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철회다, 유보다 하는 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가 요거 일단 미뤘잖아요. 그럼 국토보유세 도입 이게 철회 가능합니까? 뭐 철회보다도 아니 모든 정책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국민들이 여러분들께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제가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느낀 건 굉장히 유연하고 실용적인 후보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이든 뭐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다 부담스러운 게 당연한 네.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집하거나 원칙적으로 지키겠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의사결정의 과정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수렴되는 절차 방식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게 유연하고 실용적이다라는 장점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이제 본인이 얘기했었죠.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거라면 난 파퓰리스트가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조카 교제 살인에 대해서 과거에 2006년 변호했던 이제 전력에 대해서 야권의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 겁니까? 뭐 제가 여러 차례 뭐 말씀 관련해서 듣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후보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과를 진정성 있게 느끼실 때까지 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하고 있고 네. 또 후보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있다. 뭐 그런데 또 이제 법조인 변호의 권리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대한변협 이제 성명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 문제보다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후보의 이미지 문제인 것 같고 야당도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거겠죠.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선대위 구성 경쟁이에요. 먼저 구성했던 민주당은 리모델링 중. 그리고 이제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고. 선대위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준석 당대표 패싱 논란에 일정 취소하고 현재까지 잠적 상태라는 겁니다. 이 윤 후보와 이 이준석 당대표 사이의 줄다리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청년 보좌관 모집하고 공개 모집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으면 보좌관 청년 모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의사결정을 주겠다고 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간담회는 다 지각하고 있고 네. 내용은 없고 그리고 당대표는 어리니까 무시하는 거 말고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건 무시하고 도대체 청년과 2030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네. 본질적으로 의문시 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네.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데 후보가 직접 가고도 사실은 결국 모시지 못했고요. 그전에 조금 더 올라가면 홍준표 의원님도 지금 하나로 만들지 못했고 네네. 또 유승민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하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자체가 의심받는 것 아닌가. 네. 그리고 당대표가 저는 다 내려놓고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당대표가 원래 당연히 공동선대위원장도 하지만 본인이 홍보 미디어 본부장 이런 실무자 자리로 내려갔어요. 네. 사실상 백의종군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백의종군을 하는데 이건 뭐 어제 또 심지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네. 이수정 위원장께서는 내가 30대 아들이 있어서 안다. 그때 그 이렇게까지 예, 그 또래 아들 이렇게까지 폄훼하면 그래요. 사실은 진짜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오히려 이런 말을 했는데 홍준표 의원께서는 당의 가장 큰 어른은 국민 선출로 된 당대표다. 네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대표를 그렇게 선출한 당대표를 이렇게 임의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30대 아들로 비유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정당이 국민의 마음 즉 20대 2030의 네.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예. 그리고 실제로도 얻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책임의 좀 많은 부분은 윤 후보에게 있다. 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입니다. 야, 오랜만에 이현주 전 의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선 상황도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평론의 입장으로 나오셨다가 그 다음에 오실 때는 홈캠프에 또 계셨다가 네. 너무 이렇게 정치 상황이 막 변하는데 네. 자, 지금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부산이 또 이현주 의원님 손바닥이잖아요. 이준석 대표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까지 부산에 또 나름 유지신데 연락 없었습니까?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네네. 그래요. 자, 경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저는 그냥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조만간 또 출간을 하시겠네요. 네, 아마 12월 말. 연내로 나오는군요. 그래서 지금 아주 쫓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청기를 막 누설했나요, 책에? 아닙니다. 뭐 어차피 홍보도 할 겸 2030에 대해서. 중요한 책이네요. 네네. 보수층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네. 자, 청년 정치를 위한 책을 집필 중이시다. 이따 또 여쭤보기로 하겠어요. 네. 자, 지옥에서 온 팩트 체커. 요즘에 지옥하면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인데 저승사자,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그래요. 자, 이 부산행 이준석.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은 이준석 대표의 잠적 어딨나 뭐 하나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그런데 이게 윤핵관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누구냐 지금 혹시 알고 계세요, 의원님? 뭐 글쎄요. 경선 때도 자세히 보시고 뭐 도는 얘기들은 있죠. 네. 본인들이 확인 안 해줘서. 본인들이 확인을 안 해줘. 확실한 비선이구나. 뭐 문고리 3인방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네. 3인방까지예요? 윤핵관이. 저는 사실 의원님 뵈면 그거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캠프 자체가 굉장히 좀 슬림하게 운영이 됐었잖아요. 네, 저 깜짝 놀랐죠. 캠프 갔는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 캠프인지. 그런데도 이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반면에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선대위 관련해서 이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더구나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번 이제 자맹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여의도 지라시가 이제 도는 얘기들 중에서는 이준 캠프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한 서초동 캠프가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도 손대라는 이런저런 압력이 들어갔다.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확인되지 않은 이건 지라시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여쭙고 싶었던 거죠. 이게 혹시 어느 정도 어떤 신빙성 있는 얘기인지 혹은 뭐 들으신 얘기가 있는지. 네. 제가 뭐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이현주 의원님을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 눈빛은 아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빛이 막 흔들려요. 눈빛은 아는 눈빛이신데 확인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러게요. 자, 파고 들어가 보죠. 자, 이준석 대표 얘기로 시작해 볼게요. 휴대전화 끄고 칩거에 들어갔고 잠적설. 근데 부산에서 목격이 됐고 어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만났다. 오늘은 장제원 의원의 당협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래서 당 대표실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격려차 방문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당원 증감 추이 같은 거 점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당무를 보는 것 같은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왜 잠적했을까는 이제 분석이 여러 가지로 나왔으니까 지금 왜 부산으로 갔을까? 부산으로 간 의미 뭘까?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실을 왜 찾았을까? 이건 혹시 그래도 내부자시니까 어떻게 좀 아니 그게 해석하십니까? 조금 약간 사실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잠적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이수정 위원장하고 위원장 영입한 거가 관련된 얘기였다. 그래서 저는 짐작컨대 선대위의 전략과 그러니까 선거 전략과 관련된 갈등이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래서 갑자기 실물을 보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선대위 전략과 관련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사람들은 일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줬다 또는 예를 들어서 이수정 교수 영입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파편적인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어 보였냐면
사실은 어쨌거나 당대표고 그러면 사실은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선거 전략에 대한 총론적인 합의가 좀 돼야 되거든요. 방향에 대한 합의.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철학에 대한 합의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어쩌면 뭐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렇죠.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실 실무적인 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관점과 철학, 가치 그리고 그 전략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관점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한 번도 후보의 선거 전략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죠. 맞습니다. 그죠? 그걸 마치 김종인 위원장이 영입되면 다 맡길 것처럼 하다가 지금 못 들어오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충청도 가는 거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다. 스케줄상에. 예. 근데 그게 스케줄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뭐냐면 지역 구도에 의존하는 선거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근데 아마 후보는 충청 대망론 뭐 이런 거를 할 것 같은데. 건드리고 싶었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지역 선거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이미 젊은 사람들은 지역 선거는 한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설사 그게 좀 남아 있어도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지역 선거는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마치 이제 이미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웠는데 우리는 만약에 그게 남아 있으면 그걸 오히려 깨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강조하는 선거를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역으로.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아니 저희가 매일 현안만 다루다 보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에 제가 좀 각성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충청 스케줄이 맞네 안 맞네. 뭐 이수정 선대위원장 영입에 뭐 찬성이네 반대네. 맞아요. 건건이 부딪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선거 전략과 철학의 문제다. 맞습니다. 이게 본질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수정 교수에 대한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2030을 중심에 놓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쭉 보면요. 사실 대부분 이제 지지가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근데 유동층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203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가 이제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중도층이 바로 2030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당이 타겟으로 놓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했을 때 이게 몰표가 나올 수 있는 게 2030 특히 남성층이에요. 뭐 그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반팸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층이 바로 거기기 때문에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실제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몰표 성향으로 지지를 했었고요, 그들이.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2030 남성층이 지금 유동층으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는 게 관건이고 못 잡으면 지고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성층에서 뭐 실제로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수정 위원장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선거 후기도 아니고 선거 초반부터 왜 이 사람을 영입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선거 전략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금 보니까 임 작가님이 지금 바닥 민심 수집하니까 실제로 2030 남성들 이대남을 중심으로 이수정 교수에 대한 온라인 민심은 좀 어떻게 체감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갈리는 거는 이제 당원 게시판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들 특히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남초 커뮤니티들 뭐 FM 코리아라든지 뭐 엠팍 같은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거부감이 좀 강한 편이긴 하고 이수정 교수가 기존의 방송에 출연할 때
그 이제 조금 강성 그 페미니즘적인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다라고 이 커뮤니티에서는 뭐 자료를 나름대로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많이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감지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제나 오늘 이제 이수정 교수가 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는 내용들은 또 아들의 차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존에 했었던 얘기들이랑은 또 방향이 굉장히 달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이제 SNS에서는 뭐냐 방향성이 어느 쪽이냐 결국은 이제 정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기 어떤 소신을 꺾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반대급부로 또 나오기도 하고 양쪽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분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세세한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수정 위원장을 영입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미 그런 신뢰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영입했다.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유대남들의 역차별에 이미 신뢰가 있어요. 그게 쌓여 있어요. 이미 트랙이.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트랙이 없어요. 정치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혀 무의 상태로 있는데 뭐가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신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을 축적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렇게 되면 뜬금없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는 지금 이렇게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이 그 법대 시절부터 절친 동문 몇 인방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다. 그러니까 사적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석으로 그러니까 뭐 인사에 대한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어쨌든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뭐 만약에 저 같으면 좀 나중에 막판에 영입할 것 같아요. 하더라도 영입하더라도 도화지가 충분히 채워진 이후에 그러니까 좀 신뢰가 쌓인 다음에 자산이 축적된 다음에 왜냐하면 1호 영입 대결을 딱 하는데 다르게 보였다. 근데 그럼 저는 이제 의원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후보와 대표의 그런 어떤 기획에 대한 방향성이 그렇게 다르다면 전략, 철학이 다르다면 결국은 근데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준석 그 대표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후보하고 이 전략과 철학에 대한 뭐 대화가 충분히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뭐 그것은 사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마찬가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철학 내지는 전략에 대한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김병준 위원장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좀 부차적인 문제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선거를 예를 들어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 선거를 할 거냐. 그런데 이제 사실 문제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해서 승리해 왔느냐 하면 조직을 기반으로 승리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을 등에 업고 그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바로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를 또 염두에 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을 뺄 수도 없죠. 만약에 나가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쉽게 재편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최종적 패배가 예정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자신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미 밝힌 게 아닐까. 그리고 밀고 간다. 자, 하지만 이제 이 의원님 아까 해석에 따르면 참 궁금한 게 그럼 윤석열 후보의 정치 철학이나 선거 전략은 무엇이란 말인가? 요 물음표를 하나 남겨두고 그게 지금 이제 내부의 역학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니까 자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글쎄 저도 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바빠가지고 또 뭐 공개 일정은 11시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여튼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유라든지 이런 거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대위 내부에서 계속해서 자꾸 이어지고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다 하는 것뿐이고
이게 제가 궁금했던 대목은 이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지금 막 대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후보가 있고 네. 당대표 뭐 지도자죠. 리더가 있고 선대위원장들이 막 영입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당대표와 후보 정도는 한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수시로 아무 때나 네. 전화를 하거나 더 긴급하면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아니면 소맥을 하거나 치맥을 하거나 또 만나는 모습 많이 연출하잖아요. 그 외부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긴급하면 당대표 후보가 못 만나겠습니까 싶은데 네. 지금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화 다 꺼져 있고 사무총장 보냈는데 연락 안 되고 나는 그냥 잘 모르겠다.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윤 후보의 발언에서 좀 어떤 지점을 감지하세요? 이 의원님. 그 이제 보면 그 정치 특히 민주 정치라는 거는 이제 선거로 뽑힌 사람은 이제 그 사람 개인이 아니거든요. 민의의 대변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선출한 수많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이해 이런 게 좀 실감이 잘 안 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런 이해가 이제 체감이 잘 안 되시겠죠. 정치를 이제 민주 정치를 오래 하신 건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조직의 고위공직자로 상명하복의 이제 검찰 조직에 강한 조직이죠.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조직 그러면 이제 보통 밑에 사람을 보내죠. 네. 이제 심부름 이렇게 밑에 사람 보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누군가를 대표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는 직접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직접. 지금 이제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지금 좀 거리두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야 한다. 뭐 오늘이라도 만나야 한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가 왜 사라졌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운 행동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직접 전화를 하든 뭐 문자 메시지를 남기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준석 대표면 부산에 가면요. 먼저 이제 홍캠프에 계셨으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를 좀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당대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 혼란에 빠진다. 이런 또 쓴소리도 하고 있고 또 이제 2030 세대를 좀 이제 모아가고 있는 보수층에 이제 또 지도급들이 돼 있고 전 이준석 대표는 이원주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아지트를 하나 내주십시오. 제가 며칠 있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숨겨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요. 사실은 이제 찾아가면 그만큼 시간이 이제 좀 걸리죠. 그만큼 시간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 뭐 그렇게 진전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요. 그리고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죠. 그럼요. 그래도 당을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같은 거는 이거는 논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공적으로 대할 문제고 물론 이준석 대표가 공적으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 그건 또 그거대로 또 해결할 문제고요. 또 책임을 질 거는 또 책임지겠죠. 그러나 또 이걸 해결할 거는 또 공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단판을 지어서. 그리고 아까 그 선거 전략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결론을 지어야 되는 조율을 거죠. 해야 되겠죠. 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내 의견을 접고 후보님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팀플레이를 해주든지. 뭐 이게 이제 전략이 서로 안 맞다. 물러나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뭐 선대위를 사실은 어쨌든 후보가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그냥 형식적인 역할밖에 이준석 대표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준석 대표가 감안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게 대선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보면 사실은 이거 아마 민주당도 저는
결국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민주당도 보는데 부딪히는 문제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도요. 일종의 구보수와 네. 신보수 간에 큰 괴리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보수와 네네, 그렇죠. 뭐 6070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2030 뭐 저는 이제 한 40까지 이렇게 보면 그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이런 보수는 사실은 정체성이 달라요. 근데 이게 양당제다 보니까 한 이제 밥그릇 안에 다 섞여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터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뭐 이 여야 모두 둘 거대 정당이니까 네. 스펙트럼도 넓고 네. 사실은 뭐 극저에서 극우까지 그러니까요. 국제부의 양쪽 정당에 다 이제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온라인 민심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좀 전에 제기하셨던 문제 의식들이 이제 대부분 좀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테면 이제 뭐 FM 코리아 같은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윤석열 후보는 왜 이준석 대표 만나러 안 가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고요. 권성동 사무총장한테 알아보라고 했다는 얘기를 보고 나는 압수수색을 지시한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대표는 도장만 찍으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헌재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꼭두각시 황제 헌재를 얘기하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그런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의견들이 이제 온라인에서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지금 요즘에 2030의 좀 주도권을 꽉 틀어주고 계신 분이 홍준표 의원이에요. 각별한 관계시니까 지금 청문 홍답도 활약하고 계시고 지금 또 이제 아까 책 쓰시고 계신 것과도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2030 민심 아까 지금 말씀 주신 신보수 그러면은 청년을 위한 정치에 좀 뼈대 골격을 가지고 이제 비전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 철학과 전략적 차원에서. 저는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평면상에 놓고 이 나이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늘 서열 네. 나이 따지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책에서 3대가 다른 시대에서 살아왔어요. 3대가 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아기 때. 네, 완전히 다른 시대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고 자란 게 다르고요. 그래서 철학도 다르고 관점도 달라요. 네. 또 어떤 면에서는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30대 때 글로벌 기업에서 제가 임원을 했는데 그러셨죠. 그런데 이게 그냥 너 젊으니까 우리가 배려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네. 지금도 보면 네이버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을 30대 40대 때 임원으로 많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어리니까 우리가 배려해 줄게 이게 아니라요. 아주 빨리 세상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그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네, 성과를 더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예를 들면 오래된 분야는 6070들이 더 지혜가 많고 경쟁력이 있지만 지금 새롭게 나오는 분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물론 지혜가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울 것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분야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누르면서 꼰대짓 하지 말고 동등하게 같이 얘기하면서 파트너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부족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원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약간씩 이제 태클을 걸기 위한 롤로 여기 앉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100% 공감이 돼가지고 지금 동조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감동했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행보를 보면서 똑같은 문제 의식을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 그 대전에 가가지고 청년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제 대학생들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던진 질문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 너무 유치한 거죠. 그 학점이 뭐 대학 다닐 때 학점이 몇 점이었느냐,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뭐 대전 지역에 좋아하는 맛집은 어디냐. 근데 저는 과연 정말 청년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줬다면 저 질문을 했을까? 대선 후보를 향해서 청년들이 분명히 저건 캠프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자고 조율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어떤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존중하는 게 아니고 이 동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어제 또 청주에 윤석열 후보 방문했을 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52시간제와 최저시급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존의 정치문법에서는 이게 청년 정책과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완전히 자기들의 어떤 생활, 노동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인 거죠. 이런 행보가 과연 윤석열 후보가 주창하는 것처럼 청년을 위한 나라라는 메시지에 부합하는 걸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아마 자영업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나온 거 아닐까 싶은데. 중소기업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속도 조절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속도 조절이나 완급 조율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저도 청년들하고 그 책을 같이 또 쓰거든요. 네네. 같이 쓰는데 그중에 또 되게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청년 정책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세요. 청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짝하게 뭐 20대만을 위한 그래서 무슨 사탕 주는 것 같은 맞춤형 그런 거 필요 없다. 왜냐하면 20대 뭐 잠시 살다가 가는 그것도 아니고 곧 사회에 진출할 것이고 또 30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미 사회 진출해 있고 그런데 그 진출해 있는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결혼하고 또 이제 그 앞으로 계속 살아나갈 입장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지금 앞으로 켜켜이 쌓여 있는 이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누가 더 제대로 된 대안들을 내놓는가 이게 관심사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대목이네요.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으로 야 보수가 모처럼 지금 신보수 젊은 층으로 확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걸 지금 윤석열 후보의 캠프가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여기 좀 잘 받아들여지길 기대해 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아쉽네요. 진격의 보수. 이현주 의원님 좀 더 자주 나와 주셔야 되겠어요. 자주 불러주시죠. 임경빈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돼 있죠. 영하로 내려간 지역이 많다고 해서 서울도 쌀쌀합니다. 라면 간식 준비했습니다. 뜨끈한 김치 컵라면. 항상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주는데 저는 못 받아요.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바로 이 김치 맛 컵라면 쏘겠고요. 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 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셜록 홈즈처럼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영국 신사의 코트에 팔짱을 끼고 계시니까 말이죠. 자, 이 오늘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5개월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5세 김병찬. 처음에는 그냥 살인 혐의였는데 알고 보니까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했고 보복살인 아닌가 싶은데 이 사건의 정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은 11월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김병찬 35세고요.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 둘은 이제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사귀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지고 근데 12월부터 지속적인 아주 심각한 스토킹이 진행돼서 뭐 10회 이상의 어떤 주거 침입 또 차량 침입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흉기를 이용한 협박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그것의 안갚음으로 바로 흉기를 준비해서 살해를 한 그래서 원래는 살인으로 송치되려고 했다가 보복살인으로 제명 조치가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여성은 또 얼마나 이제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게 이게 살인으로 막지 못하고 끝났는데 후속 보도를 쭉 보면요. 신상까지 공개가 됐지만 이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 범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이 대목 전문가시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했고요. 이게 좀 황당한 게 이 범인이 자기 손을 다치지 않을까
범행 시 흉기를 사용했을 때 자기 손이 다치지 않는 법도 검색을 했고 네. 그러니까 매우 자기애가 강한 그런 일종의 퇴행적인 나르시스트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고요. 타인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손톱 뭐 스치는 건 고통스러워해도 타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형태의 반사회적 장애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황당합니다. 이 김명찬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파렴치하냐. 지금 보도를 보니까 경찰 조사에서 나 머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좀 보내주시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일 계획을 하면서 본인 손 다칠 걱정을 하고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나르시시즘 얘기하셨지만 이런 자기애적 증상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현대사회에서 많습니까? 아마 후천적인 부분이 뭐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가지 퇴행적인 상황, 본인의 어떤 양육 단계에서의 문제, 어떤 사회성의 빈약함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검찰을 송치될 때 그가 보인 행태.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사과도 없이 죄송합니다만 11번 반복했습니다. 어떤 뭐 굉장히 성의 없이 기자가 물어보면 모든 질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구체성이 없죠. 누구에 대해서 무엇이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전혀 사과가 아니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이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많은 국민들한테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참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 심리적 건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회의 사각지대. 자, 김병찬 이 피해자를 5개월 정도 스토킹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그동안 경찰에 신고만 5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못 막은 겁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됐다고 생각하시지만 최근에 아닙니다. 그거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네, 최근에 4월에 제정되고 10월에 발효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방지법이 아니라 처벌법이다. 처벌법이죠. 그런데 스토킹 법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그리고 국가기관의 의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4월에 제정되고 10월에 시행된 거는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성가족부에서 나머지 2파트에 대한 걸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법 예고된 것에 경찰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5번 반복해서 신고할 동안 각기 다른 신고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통합되지 못한 거죠. 지난주에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왜 다른 사건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 경찰이란 시스템 자체는 특정한 법적인 부분이 증언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떤 자율적으로 하는 조직 자체가 매우 빈약합니다. 통합이 안 되고 사건 1, 사건 2 다 그냥 분산돼 있었군요. 그러니까 3번째, 4번째 출동했던 사람이 첫 번째 출동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공유가 안 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라고 멀뚱히 있다가 그냥 갔는데 가해자는 저 앞에 있다가 바로 죽일 생각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경찰의 무능도 한 역할을 했지만 법적인 미비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빨리 손봐서 해결할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무능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구조적, 제도적 문제도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자, 스토킹 처벌만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의무 그리고 이제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게 되면 막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는 하는데 분리 조치도 했다.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실효성이 있어요? 동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사실 지금 처벌법상에는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하면 응급처치만 있는 거지 그때 피해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바로 쉼터로 빼야 되는 동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가해자가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야 되는 거죠. 신원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있는 처벌법상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입법한 그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뭐 긴급 구금이라든가 동시 조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인권에 좀 침해될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 딸이 있는 아빠로 우리 가족 중에 뭐 절반 이상은 또 여성들이잖아요. 답답한데 지금 0798 청취자님, 피해자가 5개월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화벨만 울려도 문손잡이만 달그락거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9271님은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50대 엄마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피해자분의 부모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나 질병으로 사망을 해도 부모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30대 여성이 살해당한 거잖아요. 이건 우리 사회가 막았어야 되지 않는가. 자, 긴급 구금이라도 해야 한다 말씀 주셨잖아요. 예. 이게 좀 또 이제 반대 논리로는 인권이나 개인의 다른 권리와 충돌하는 지점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장주의의 예외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의 판사의 영장에 의해서 구금하거나 강제로 수출할 수 있는데 스토킹이라는 범죄 자체의 특성이 사실은 지금 긴급성입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스토킹 행위가 임박했을 때 경찰은 저것을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 영역이 지금 모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체포 후에 이런 어떤 것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범죄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스토킹 범죄는 임박한 위험이 너무나도 높은 상태이고 그렇죠. 굉장히 보복성이 강하고 잔인성이나 이런 잔혹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법률가분들이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5번의 신고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막을 수 있었다면 피해 여성은 아마 생존해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사건. 꼭 막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 중요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컵라면